인천의 건축 사기범 남모 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오늘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40대 남성인데 최근 석 달 사이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소독제로 승인됐지만 절대 사람들에게 뿌려선 안 되는 독성 화학물질 4급 암모늄이 지하철 방역에 살포돼 왔고 지금도 쓰이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방역업체는 이 소독제를 뿌리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서울시에도 보고했지만 정작 서울시는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아가씨가 변호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받은 배우 박은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28년 동안 사진첩에 간직해온 데뷔 시절의 모습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세 사기단 피해자 소식입니다. 인천에 피해자 한 명이 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서가 나왔습니다. 최근 석 달 새 4명째입니다. 이틀 전에는 여야가 피해 대책에 합의하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물 앞엔 전세 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 현수막 앞에 세운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당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타살의 혐의점은 없습니다. 직접 쓴 유서도 나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오늘 상담만 받으시고 가셨어요. 전세 보증금은 6,200만 원으로 계약돼 있는 걸로 확인돼 있고요. 5년 전 전세 계약을 맺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겁니다. 낙찰되면 전세금 3,500만 원은 받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집 임대인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남모 씨입니다. 이 씨가 살던 140세대 규모 아파트 주민 80%가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게 공청회인지 뭔지 하고 하던데. 남 씨 일당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지난 석 달 동안 모두 4명입니다.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제는 여야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대책이 나왔지만 극단적인 선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시간도 너무 늦었고 특별법에 피해자 목소리도 그다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17일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3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는 열흘 만에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6가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피해자 사이에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불만이 나왔고 결국 국회에 넘어가서야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런 일이 생긴 건 정부가 소통에 나서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 대책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또 이것들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면담 요청이나 이런 것들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요. 안 된다, 어렵다는 얘기만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불만과 불안이 지금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을 넘겨받은 여야는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한 달이 다 돼서야 처리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특별법 막판에 추가된 무이자 대출도 빚 위에 빚을 얹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빚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돌아가신 세 분 역시도 전부 다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갖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거를 갚기 위해서 투잡, 쓰리잡 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현 정부는 이거 해줄 테니까 돈 열심히 벌면서 이거 갚어 말이 됩니까?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향후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책을 더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룸에선 들이마시면 위험한, 그래서 절대 사람들에게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4급 암모늄이 코로나19 소독제로 승인돼 위험하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문제의 성분이 지하철 방역에도 오랫동안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최강일 PD입니다.
지난해 3월 서울 지하철 5호선. 분무기를 이용해 시트 곳곳에 방역제를 뿌립니다. 방역제에 들어있는 건 사람의 코나 입으로 들어갈 경우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4급 암모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람에게 뿌려선 안 되는 물질로 국립환경과학원 내부 실험에서도 이를 흡입한 쥐들이 사망했습니다. 방역 노동자들은 수년간 이렇게 문이 닫힌 열차에서 하루 6시간 이상 소독을 해왔습니다. 이들에겐 비말 차단용 일반 마스크가 지급됐습니다. 방독면을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마스크 씌워주고 이게 보호장구라 그러면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지난해 5월 방역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 그린환경 측은 방역제로 생길 수 있는 노동자 피해를 막겠다며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독성센터 등이 수행한 연구에선 분무식 소독을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지금도 뿌리는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1년 지났잖아요. 네, 1년 동안 변함이 없죠. 업체 측은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내용을 잘 모른다며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 회사에 소속된 직원은 1,600여 명입니다. 이거 나는 이런지도 모르고 지 죽는지 모르고 그냥 뿌려댔으니. JTBC 최강일입니다. 취재 결과 방역업체는 이 소독제를 뿌리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서울시에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따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취재해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위험한 방역은 지금도 계속됐습니다. 오승열 PD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 청와대가 올린 서울 지하철 역사 방역 홍보 영상입니다. 지나가는 승객 옆으로 자연스럽게 방역제를 뿌립니다. 방역 담당 직원들은 승객들 앞에서 4급 암모늄 방역제를 뿌렸다고 말합니다. 아니 회사에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까지 소독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붐빌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저 고속버스 터널 같은 경우는 뭐 말도 못하죠. 소독을 했어요? 네, 합니다. 당시 4급 암모늄 방역제의 분사 소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연구 용역 결과는 업체 대표를 통해 서울시에도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받은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 시민공항국에서 환경부 쪽에 그거에 대한 적법 여부를 물어본 것 같던데, 이제 환경부 쪽에서는 괜찮다고 나와서. 환경부는 당시 서울시가 분사 방식에 대해 문의한 게 아니라 해당 방역제를 써도 되냐는 질의만 있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4급 암모늄을 소독 부위에 바르는 용도로 승인했고 분무는 금지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이후 지하철 역사에서 이 소독제의 분무식 소독은 중단됐지만 열차 내부에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네, 오늘 예정됐던 누리호 3차 발사가 취소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을 2시간쯤 앞두고 결정된 일입니다. 처음으로 우리 인공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시도여서 기대가 컸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 또 언제 쏠지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 기자, 발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준비 작업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발사관리위원회는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오후 6시 24분에 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분위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 발사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고 결국 발사관리위원회는 오후 4시 10분 긴급 회견을 열어 오늘 발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문제였습니까? 발사관리위원회가 밝힌 원인은 통신 이상입니다. 들어보시죠. 저온 헬륨을 공급하는 밸브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사 제어 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에 통신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통제실과 발사대 컴퓨터 사이에 통신이 잘 안 돼서 발사를 취소했다는 겁니다. 통신이 안 된 건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오늘 밤 정밀 조사를 해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쏠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다행히 발사체에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 내일 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게 발사관리위원회 입장입니다. 왜 통신 이상이 생겼는지 누리호를 세워둔 상태에서 고쳐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점검을 해본 뒤 내일 오전 중에 발사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쏘게 되면 오늘과 같은 오후 6시 24분이 발사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못 쏘게 돼도 세워둔 상태에서 고칠 수 있는 문제라면 앞으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는 다시 쏠 기회가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위성의 배터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면 누리호를 뉘어서 다시 조립동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쏘기 위해선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김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이틀간의 현장 점검을 마쳤는데요. 후쿠시마에 저희 김현예 특파원 나가 있습니다. 자, 시찰단이 오늘도 일정 브리핑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뭘 확인했습니까? 네, 시찰단은 오늘 삼중수소를 희석하는 장치를 집중 살펴봤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는 다핵종 제거 설비인 알프스로도 걸러지지 않아 방류 안전성 논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여러 차례 희석시켜 농도를 낮춰 방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작업이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유국기 단장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충분히 희석이 될 수 있는 만큼의 펌프의 용량이 있는지,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살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초 계획했던 설비들 다 봤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검증이 되는 건지, 일본 측 설명만 듣는 건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시찰단은 계획대로 충분히 다 봤고 자료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반쪽 시찰이 아니냐는 우려와 달리 할 수 있는 건 할 만큼 다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찰 활동에 대한 사진 한 장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유국희 단장을 제외한 시찰 단원은 철저히 접근이 차단되고 있습니다. 원전을 오가는 시찰단 버스는 커튼을 치고 취재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 특파원이 현지에 간 김에 혹시 그 일본 현지인들은 어떤 생각인지도 좀 취재를 해봤습니까? 네, 오늘 낮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60km 떨어진 이와키 수산시장 상인을 만나봤는데요.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かなりあるとは思いますよ。やっぱりこういうのはやっぱりそういう食べれるのか大丈夫なのかっていうそういう問題が出てきますんで。 네, 잘 들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김현예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프로그램 출연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차단한 중국이 이번엔 한한령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교롭게 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가수 정용화가 지난 17일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입니다. 오랜만에 베이징에 돌아왔다며 공항 도착 장면과 중국 음식 사진을 올렸습니다. 정용화는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가 제작하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시 TV 총국은 정용화 출연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업체 또한 그를 출연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수 현아도 다음 달 중국 우한 음악제에 참가하기로 했는데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 조치가 풀리는 기류였다가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규제가 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限韩令肯定是有中国自己的主张和文化的保护嘛。作为中国人，还是要以中国共产党的领导为准吧。 실제 중국 신화망은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에서 돈을 벌고 돌아가 중국을 비난한다며 출연 제재를 옹호했고 다른 매체들은 통쾌하다, 한한령은 해제되지 않았다며 반한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일 밀착 외교에 집중했던 정부가 이제는 중국 리스크 관리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지 하루 만에 정부와 여당이 집회와 시위법 개편 방침을 내놨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는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부 집회도 막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 신고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에서 하는 집회 시위도 신고 단계에서부터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제한도 검토하겠다. 당정은 야당과 협의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도록 법을 바꾸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심야 시간대 집회 시위와 관련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입법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는 집단적 폭행, 협박 등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경우 금지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다고 시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고 정권의 실정이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당정이 발표한 방향대로 집시법을 고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박지원, 서훈. 문재인 정부 시절 2명의 국정원장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측근들을 국정원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경찰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측근들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이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진 출신 2명을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서 전 원장은 2017년 8월 채용 기준에 미달한 조모 씨를 뽑기 위해 인사 관련 규칙을 바꾸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부원장까지 승진한 조 씨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사무실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정원 비서실장실 등에서도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자체 감사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 속보입니다.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윤 의원은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바꿨고 검찰에는 이른바 깡통 상태인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지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돈봉투 살포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말 이 전 부총장 등으로부터 현금 6천만 원을 받아 300만 원짜리 돈봉투 20개를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역구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후보를 당대표로 찍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에게 돈봉투 자금 1,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와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윤 의원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봤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검찰엔 이른바 깡통 상태인 새 휴대전화기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입니다. 두 의원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금은 탈당한 김남국 의원 문제를 두고 민주당 내분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남국 의원을 비판한 민주당 대학생이 위원장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열린 경남 봉하마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 여러 명이 대학생 당원들을 가로막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해서 다시한테 뭐라 그러실 거예요? 추모현장이니까 저희도 좋은 뜻. 당 대학생 위원장들이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항의한 겁니다. 김남국이 그런 죄가 있냐고. 나한테 그런 게 있냐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강성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선 인신공격성 비난도 쏟아집니다. 김 의원 비판에 동의한 게 맞냐며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하기도 합니다. 지금 학교 폭력과 비슷하게 집단적으로 소수를 억압하고 공격하는 대학생 위원장들을 직위 해제해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은 동의 수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강성 지지층의 공격성이 더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뒤늦게 엄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과의 절연을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당내 요구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당은 한 비명계 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감찰을 시사했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21일 소셜미디어에 욕설 문자를 공개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강성 팬덤과 단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욕설 문자를 조사한 당 윤리감찰단은 오늘 감찰 결과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당원이 아니었다며 외부 세력의 이간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문자 발신자를 강성당원으로 단정한 정황과 근거도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의원에 대해서도 감찰을 벌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친명계는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을 당대표와 관계된 극렬 지지자로 단정하여 당대표에게 개딸과 절연하라고 요구했는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이 의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원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실도 아닌 허위 사실에 기초해서 비판하면 되겠어요? 당원 게시판엔 이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비명계는 반격에 나설 조짐입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의원에 대한 감찰까지 시사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만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의 별도 보고가 없었다며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이어도 관행적으로 해야만 했던 의료 행위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신고를 받았는데요. 대장 용종이나 맹장을 떼어내는 건 물론 사망 선고까지 간호사가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황예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맹장 수술은 당연히 의사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흉수돌기라고 하죠. 그거를 하던데 그런 수술은 간호과장인데 그분이 애초에 수술을 막 경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분이 들어가서 직접 저집도 하고 확인만 나중에 의사가 와서 확인. 대장 용종도 직접 떼낸다고 했습니다. 심장이나 뇌혈관 시술 뒤에 꽂혀 있는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혈, 즉 봉합까지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시술 끝나셨다고 카테터를 두고 그냥 나가십니다. 그 업무는 본연이 간호사의 업무가 되게 됩니다. 심지어 사망 선고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사망 환자 사망 선언까지 간호사가 했다라는 신고도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에만 12,000건이 넘는 불법 의료행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체열 같은 검사, 대리 처방과 기록, 대리 수술 등입니다. 복지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호협회는 법 테두리 없이 일한 간호사들이 책임을 다 떠안으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통신 3사는 4년 전 5G 통신망을 내놓으면서 1초면 영화를 받고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죠. 그러면서 비싼 요금제를 내놨는데 광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느림보 통신망인 걸 알면서 소비자에게 빠르다고 속인 혐의로 통신 3사에 300억 원대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통신 3사는 5G 통신망의 최대 속도가 초당 2GB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명동 거리에선 초당 0.3GB에 그치는 곳도 있습니다. 통신사가 주장하는 속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빨라야 절반 수준인 초당 1GB입니다. 소비자는 말로만 5G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다운로드 속도도 되게 빠르고 몇 초 만에 된다 했는데 막상 써보면은 그냥 4G 쓸 때랑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엄청 빨라졌다 이런 것도 사실 잘 못 느끼겠고, 제가 원래 지방 사는데 5G가 이제 안 되는 장소도 있어가지고. 공정위는 이런 소비자의 불만이 사실이라고 보고 통신 3사에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거나 2GB 영화 한 편을 0.8초 만에 다운로드한다는 광고가 모두 거짓이란 겁니다. 통신사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잰 속도를 광고에 썼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기지국에 한 개 단말기만 접속했을 때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소비자 단체는 빠르다고 속여서 비싼 요금제를 받은 데 대해서도 통신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를 입은 거는 소비자인데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네, 제1동포의 삶, 이른바 자이니치 코리안 기획입니다. 일본 도쿄에는 시노쿠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인 거리인데요. 불과 10여 년 전에 상당히 자주 대규모 혐한 시위가 열렸던 이곳이 이제는 일본인도 즐겨 찾는, 한국과 더 가까워지는 곳이 됐습니다. K-팝 등 한류의 덕도 있지만 스스로 환경을 바꿔온 자이니치 코리안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우길기를 든 시위 부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온갖 혐오 표현이 담긴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통해 폭언을 쏟아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평일 대낮인데도 많은 사람이 몰린 이곳은 일본 도쿄의 신오쿠보입니다. 대표적인 한인 거리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 주변에도 한국어 간판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부동산 중개소까지 한국어 상호가 보입니다. 길거리 음식도 경주 시범빵과 똑 닮은 시벤빵부터 떡볶이, 핫도그까지 다양합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마다 좋아하는 K-팝 연예인을 외칩니다. NCT とか大好きです。スキズが好きです。セブチとかエスパとか、SM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が好きでそこで知りました。 19 학생은 한국 취업을 꿈꾸고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하고 싶어서 60대 세 친구는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いろいろ出てたところに行った韓国大好きこれも買った美味しいユッケジャン 시노쿠보가 삶의 터전이 된 이향순 씨 부부에게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한국적인 분위기가 너무 하나도 없었고 저녁에는 위험해서 지나가지 못해서 사극을 보고 너무 한번 입어보고 싶다. 기쁘기도 하고 또 힘이 여기 있으면서도 좀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럴까요? 今は私たち韓服の授業で高校にも教えに行ったりしますけど、学生さんが私のおじいちゃんは韓国人ですっていうことで自信を持って言えるような形になってきましたね。 JTBC 이혜원입니다. 저희는 10대인 자이니치 코리안 3세, 4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랐지만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또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유니폼을 입은 아이의 표정이 진지합니다. 힘차게 찬 공이 골망을 흔들자 두 손을 들고 웃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조선학교에 다니는 10살 태경이는 남다른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별명이 메시라고.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우리나라 대표, 한국 대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일본에서 나고 자라 어려웠던 한국어도 꽤 늘었습니다. 좋아하는 말 있어요? 사랑해요입니다. 제1이 좋아합니다. 제1. 우리말을 잘 쓰고 축구가 잘하는 중급생이 되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의 증조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가고 싶습니다. 왜 가보고 싶어요? 한국의 음식을 먹고 싶. 선생님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부산과 수원에서도 뛰었던 자이니치 3세 안영학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2017년에 은퇴를 하고 지금은 축구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조부모의 뿌리를 잇겠다며 자이니치 중 6% 남짓인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조선인을 외국인으로 등록하며 만든 건데 이제는 행정상으로만 존재합니다. 해녀 시절에 괌 캠프나 베트남 캠프를 조금 같이 가지 못했던 때도 있었어요. 출국 심사하잖아요. 다른 방에 가서 조금 조사를 해서 어떤 사람인지 수상한 사람이 아닌지. 어려움 속에서도 K리그, J리그, 북한 월드컵 대표까지 거친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일동포 후배들이 가슴을 펴고 일본 사회에서 당당하게 마음만 먹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오늘 밀착카메라는 지붕이 망가져서 물이 새도 쉽게 집을 고칠 수 없는 한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서 수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응급처치로 지붕 위에 폐타이어를 올린 모습에 외국인 관광객도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한국 최대 집성촌으로 알려진 경주의 양동마을입니다. 600년 된 고택들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위를 올려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지붕 곳곳이 헌옷을 기운 듯 천막과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 낡은 지붕에 응급조치를 해둔 겁니다. 저렇게 왜 포장을 덮어놨어요? 他の方法で雨対策するしかないというか、ビニールだとちょっとかっこ悪いから、ビニール以外に何かないのかな。 방 안을 살펴보니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고 지붕 안쪽은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양동마을의 300명 가까운 주민들은 지붕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마을 전체가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곳에선 집을 수리하려면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옛 모습을 지키기 위해 기와집은 기와지붕으로, 초가집은 초가지붕으로만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가집은 매년 지붕을 새로 엮어야 하는 데다 여름이면 온갖 벌레가 들끓어서 수시로 살충제를 뿌려야 합니다. 이래가지고 이쪽이 더 늙은 사람 이거 왜 해마 덥노. 5년 전에 살충제를 한번 안 쳐봤더니 노린재하고 이 벌레들이 이 벽면이 그냥 안 보일 정도로 막 까맣게 나와갖고 1960년대 새마을운동 때 지붕을 보수한 일부 기와집도 서류상 초가집으로 돼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 집은 기와집인데 자세히 보면 전통 양식인 골기와가 아닌 평평한 평기와입니다. 전통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하게 되면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 초가지붕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개화를 하려고. 근데 개화는 안 된다 해요. 뭐 민속마을에는 초가가 있어야 되고. 유네스코는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이 마을에 살아온 점도 높게 평가했지만 최근엔 마을을 떠나는 주민도 늘고 있습니다. 300년 된 초가집입니다. 문은 사람 하나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작고요. 이쪽은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흙이 다 내려앉아서 쇠파이프로 고정시켜뒀습니다. 수리가 힘들어지면서 집주인은 얼마 전부터 아파트로 나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나가.
선생님은 이런 데 살아 검사하겠는겨. 문화재청은 직접 생활하면서 마을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수년 뒤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이 될까 두렵습니다. 양동마을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때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건 지금도 후손들이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가 지붕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남아있는 이들과의 공존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권민재입니다. 지난 2010년 대전에선 미성년자 16명이 지적장애를 가진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며칠째 논란이었고 결국 학교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진실이 무엇이고 왜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이승환 기자가 학교와 교육청을 찾아가 살펴봤습니다. 취재진이 나타나자 학교 관계자들은 자리를 피합니다. 경기 한 초등학교입니다. 13년 전 대전 지적장애인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이모 씨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여쭤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출근을 안 하시는 건가요? 이 씨는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 소문은 났고 학부모들은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학교에 계속 아이를 보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씨는 가해자 16명 가운데서도 직접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개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교사 임용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범죄 전과가 아니고 범죄 경력 기록에도 안 남는 부분이고. 법률로는 미성년자 시절 성범죄 전력이 있어도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사건이라 특별히 조치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런 사항이 그동안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학교는 오늘 이 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비슷한 사례가 더 있는지는 알 방법이 없고 앞으로 막을 장치도 없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유 씨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을 숨겼다는 점에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새로 확인한 집을 압수수색하자 마약 흔적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초범인데도 배우 유아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마약 중독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모발에서 나온 마약의 양을 볼 때 상습 투약했다고 본 겁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봤습니다. 유 씨가 말한 집을 압수수색했지만 사실상 헛걸음했고 실제 사는 곳을 확인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자 마약을 한 단서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에 온 유 씨는 마약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다만 증거인멸은 부인했습니다.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21년 프로포폴을 73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모발에서는 코카인, 대마, 케타민, 졸피뎀 등의 마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하늘을 나는 이 고래처럼 낯설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배우입니다. 박은빈 씨가 드디어 뉴스룸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은빈입니다. 네, 진짜 많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네네. 뉴스 스튜디오에 오신 적은 혹시 그 전에 있을까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아마 있었어도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파노라마 뷰가 뒤에 있는 이렇게 쾌적하고 좋은 공간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네요. 백상 대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수상 소감은 너무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너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아서 참 뭉클해하면서 봤던 기억인데 그 수상 소감으로 여러 말이 오가서 다음에 상 받을 일이 분명히 또 있을 텐데 혹시나
소감을 뭐라고 말해야 할까? 혹시 스트레스가 좀 되시고 그러실까요? 아니요. 저는 글쎄 제가 그동안 뭐 젊은 나이일 수는 있으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스스로 또 이제 식견을 넓히면서 네. 쌓아온 경험치들이 있어서 제 나름의 소신대로 네. 앞으로도 뭐 큰 변화 없이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은빈 씨의 뭐 소신이나 진심이 정말 많은 분들께 가 닿아서 통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가 있어요. 네. 603만 명. 어머. 이게 혹시 뭔지 감이 오시나요? 네, 수상 소감을 많이들 봐주셨다고 들었어요. 역시 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역대 우리나라 수상 소감 통틀어서 유튜브 조회수 최고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은빈 씨의 말을 공감하면서 많이 봐줬다는 거니까 뭐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보통 배우분들은 한번 역할에 빠지면은 좀 쉽게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편이세요? 제가 뭐 작년부터 올해 좀 정말 기대 이상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네. 제가 개인 내적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한 해, 두 해 제가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5살 때부터 저 스스로 이제 확립해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좀 동요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앳된 얼굴이시지만 무려 28년 차 원로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은빈 씨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에 뜰 텐데. 네. 자, 여러분, 이 2장 오늘 처음 공개되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제 기억으로 제가 이번에 뉴스룸에 나온다고 해서 또 저의 데뷔 시절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오랜만에 사진 앨범을 뒤져봤습니다. 아니, 저게 몇 살 때예요? 그럼 5살 때인가요? 데뷔라고 하면은? 네, 오른쪽이 아마 제가 96년 8월쯤에 아동복 네. 모델로 데뷔했을 때 촬영한 사진이었고요. 왼쪽이 불과 몇 개월 차이 나지 않은 97년 아마 1월쯤 겨울 무렵에 촬영했던 드라마 백야 3.98의 네, 첫 드라마 데뷔작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작품입니다. 야,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무엇보다 저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근데 놀랍게도 네. 제가 5살 때 어떤 것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평소 일상생활은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 현장에 있었던 기억은 되게 생생하게 나요. 그게 아마 제가 제 삶 속에서 네. 특별한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거를 저 어린 나이에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 때 뭐 다른 배우분들이 저 이렇게 몸밭 태워주시고 뭐 챙겨주시고 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저 때도 되게 재밌게 일을 즐기면서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은빈 씨가 저렇게 5살 때 데뷔를 해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정도 한 해 빼고는 공백 없이 쭉 작품 활동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십니다. 위로와 격려가 돼주고 싶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은빈 씨한테도 좀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네, 물론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게 참 이 지구상에 사람들이 태어나서 네. 누군가에게는 찰나의 시간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긴 시간을 보내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제 삶을 영위하느냐는 다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때로 선택하지 않은 어떤 그 통제되지 않은 것으로 인한 네. 또 이제 힘듦이 찾아올 때가 맞아요. 있으니까요. 네. 그럴 때 결국 저는 제가 지향하는 바는 이렇게 더불어서 함께 잘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뿐이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위로와 격려를 내게도 필요한 위로와 격려를 내가 원하니까 남에게 먼저 내가 베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네. 그런 삶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딱 박은빈 씨의 요 천사 같은 모습 그대로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박은빈 씨가 다음 작품 뭘로 돌아오실지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실 것 같은데 살짝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무인도의 디바라는 작품이고요.
바람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맡은 역할은 모카라는 친구고요. 네. 그 모카가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일련의 사고를 겪고 15년간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네. 원래의 꿈이었던 가수의 꿈을 다시금 품는. 가수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지금 문득 든 생각이 앵커 역할을 하셔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 발음도 그런가요? 너무 명확하시고 발성도 너무 좋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런 공간이 만약에 또 촬영 현장이 된다면 되게 하루하루 싱그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햇살 같다는 표현을 오늘 은빈 씨한테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해처럼 새롭게 떠오를 매일매일이 더 기대되는 배우 박은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실점 행진으로 혼합복식 8강까지 올라온 신유빈과 임종훈 선수. 오늘 상대는 세계 2위 일본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대였는데 조금 전 아쉽게 패했습니다. 2년 전 부상으로 기권하며 아쉬움을 남겼던 신유빈은 생애 첫 세계선수권 메달을 노리고 있는데요. 여자 복식은 8강, 단식은 32강이 남았으니 포기하긴 이르죠. 기상센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하지만 낮에는 꽤 더운데요.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자외선이 오늘보다도 더 강해질 전망인데요. 자, 자외선 지수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역에서 높음 수준을 보였는데요. 내일 오후엔 전국이 매우 높음 수준으로 더 강해지겠습니다. 외출 시 모자라든지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의 양이 오늘보다는 좀 더 많아지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전주 28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고 서해를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20mm가량이 예상이 됩니다. 또 일요일 오후에 중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월요일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뒤에선 한국천문연구원 황정아 박사와 함께 누리호와 인공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